이 장부가 가짜라고? 그럼 네 아비가 역적이라는 뜻이다.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어라. 유배 길에 오른 왕세자의 행렬이 외딴 주막 앞에 멈췄습니다. 포졸들이 남루한 남매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역적으로 몰려 죽은 아비의 자식들의 품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오라비는 희죽희죽 웃으며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10살배기 여동생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 비밀을 품속에 안고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이른 봄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금강 물줄기가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공주 고을 외곽, 낮은 돌담이 무너지다 만 오막살이 하나가 있었지요. 지붕은 이영이 군데군데 사가 겨울 바람에 뚫렸고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터에는 닳고 다른 돌절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 벽에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짜두었던 삼배 한 필이 곱게 접혀 있었지요. 어머니는 채린이 5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남매가 살았지요. 오빠 차돌은 15, 여동생 채린은 10살이었습니다. 차돌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알아주는 바보였으니까요. 장터에서 떡 파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 이 떡 먹으면 배 안 아파요? 하고 물어보다 눈총을 받기 일쑤였고 훈장 어른 앞에서는 훈장님, 하늘이 왜 파래요? 하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아 회초리를 맞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지개를 치다가도 발을 꼬아 와장창 넘어졌고 도랑가 다리 위에서는 신발 한 짝을 빠뜨리고 그것을 건지러 발을 동동 굴렀지요. 저 차진수 나리 아들 말야. 아비는 그렇게 똑똑한 분이었는데 아들은 어째 저 모양이람. 쯔쯔 동생이라도 영리하면 좋으련만 그 아이는 또 말을 안 한다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요. 한때는 차진수 날이 되기라 하면 모두가 굽신거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비 차진수는 한양호조에서 장부를 맡아보던 관리였지요. 숫자에 밝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돌이 어릴 적 마을에서는 저 아이도 분명 큰 인물 될 게야 하고 입을 모았지요. 그런데 석 달 전 느닷없이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죄목은 국고 장부를 위조하여 나라 재물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에서 내린 판결이었으니까요. 한때 굽신거리던 입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지요. 큰 길에서 차돌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슬쩍 길을 비키며 등을 돌렸고 체리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도 같은 두레박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돌만은 달랐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일 때 차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죽던 날 밤 차돌은 아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비는 피를 토하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꾹꾹 눌렀었지요. 채린이한테 줘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어귀에서 차돌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흰 머리에 집신을 신은 떠돌이 노파였지요. 노파는 차돌에게 누룽지 한 덩이를 쥐어주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차돌이 멍하니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가 누구인지, 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역적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잘 살아내면 그 이름이 빛난다. 잊지 말거라.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차돌은 그저 어리둥절한 채 노파의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그때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돌이 노인의 한마디라고만 여겼지요. 하지만 그 말은 차돌과 채린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훗날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요. 차돌은 그날 이후 더 열심히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희죽희죽 웃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포졸들이 지나가면 손을 흔들며 나리 밥 드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요. 사람들은 더욱 그를 멀리했고 덕분에 아무도 차돌 남매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체리는 아비가 남긴 것을 지키고 있었지요. 체리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극히 적어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 번 숫자를 보면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상인들이 주고받는 금액을 흘깃 보고는 저 사람 30냥 속였어요. 하고 중얼거린 적도 있었지요. 오빠가 황급히 체린의 입을 막았습니다만 체린의 품속 천주머니 안에는 아비가 죽기 전 숨겨둔 작은 책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낡은 장부였지요. 하지만 체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정 좌이정 엄기준이 수년에 걸쳐 국고를 빼돌린 진짜 기록이 거기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아비에게 뒤집어 씌운 것도 엄기준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아침이었지요. 차돌이 장터에서 떡을 사 들고 돌아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주 고을 큰 길에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앞뒤로 도열하고 그 한가운데 죄인 호송 가마 하나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돌은 희죽 웃으며 옆에 선 노인에게 물었지요. 할아버지, 저 가마 안에 누가 있어요?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쉿, 함부로 입에 담으면 못 써. 왕세자마 마시다. 영모에 연루됐다 하여 유배를 가시은 게야. 차돌의 눈에서 웃음기가 순간 사라졌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 그렇구나. 불쌍하다. 엄기준이 왕세자마저 손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집에 돌아온 차돌이 체린을 불렀습니다. 왕세자 마마가 유배를 가신대. 엄기준 짓이야, 분명히. 체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고는 품속 천주머니를 손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오빠, 가야 해요. 차돌이 잠시 체린을 바라봤지요. 그러고는 희죽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지요.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가서 어떻게 해요? 몰라. 일단 따라가야지. 진짜 장부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체린은 그 생각을 잠시 했지만 곧 머리에서 지웠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자기와 오빠뿐이었지요. 그날 밤 남매는 오막살이를 나섰습니다. 체리는 품속 천주머니를 고쳐 매고 차돌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졌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주 고을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왕세자 행렬보다 한 발 앞서 길을 잡았습니다. 함경도 함흥까지는 1000리 길이 넘었지요.
한양을 거쳐 강원도 산길을 넘고 다시 동해 쪽으로 휘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차돌은 큰 길을 피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골랐지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어릴 적부터 아비를 따라 한양길을 자주 다녔던 차돌은 길눈이 밝았습니다. 체리나, 배고프지? 안 배고파요. 거짓말. 아까부터 배 잡고 있었잖아. 체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돌이 보따리에서 누룽지 한 조각을 꺼내 체린의 손에 쥐어줬지요. 천천히 먹어. 오래 가야 하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매는 강원도 인제 땅에 있는 작은 주막에 도착했지요.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처마 아래에서 차돌은 주막 마당으로 들어서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체리나, 왔다. 왕세자 행렬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죄인 호송가 많은 처마 밑에 놓였고 포졸들은 마당에 자리를 잡았지요. 주인 포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묵는다. 함부로 가까이 오는 자는 매로 다스린다. 차돌이 체린을 바라봤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차돌은 슬그머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포졸들 앞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발이 꼬여 흙바닥에 꽈당 넘어졌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포졸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차돌이 일어나 흙을 털며 희죽거렸지요. 나리, 죄송해요. 저 바보예요. 이놈 한심한 놈일세. 썩 꺼져라. 차돌이 굽신굽신 절을 하며 가마 쪽으로 비척비척 다가갔습니다. 포졸 하나가 차돌의 어깨를 잡아 밀쳤지요. 그 짧은 순간 차돌은 가마 아래 작은 틈으로 종이 쪽지 하나를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 체린이 또박또박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전하, 아버지의 진짜 장부가 있사옵니다. 가마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왕세자 이준혁은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종이를 펼쳤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장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마 옆에 머무르는 시중 한 사람이 차돌에게 다가왔습니다. 늘수그레한 노복이었지요. 내가 그 아이냐? 누구요? 바보 아니다. 알고 있다. 전하께서 너를 보고 싶다 하신다. 새벽에 뒷마당으로 오너라. 차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하지만 그는 희죽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 진짜 바보인데요. 바보가 그런 글씨를 쓰진 못한다. 동생 글씨더구나. 차돌의 입꼬리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노복이 낮게 덧붙였지요. 걱정 마라. 나는 전하의 사람이다. 새벽이 되기 전 차돌과 체리는 주막 뒷마당 헛간으로 갔습니다. 가마는 헛간 옆에 옮겨져 있었고 포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졸고 있었지요. 노복이 가마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이준혁이 가마 안에서 두 남매를 마주했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지만 눈빛은 깊었지요. 내가 차진수의 자녀들이냐? 차돌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전하. 아비의 죽음을 어찌 보았느냐? 차돌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누명이옵니다, 전하. 진짜 도적은 따로 있사옵니다. 이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엄기준. 어찌 아셨사옵니까? 내가 유배를 가는 이유와 같은 자다. 이준혁이 천천히 가마 안에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체린이라 했느냐? 그 장부 정말로 갖고 있느냐?
체린이 품속 천주머니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가 받으면 빼앗긴다. 내가 갖고 있어라.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전하, 그럼 저희는 어찌하올까요? 행렬을 따라오너라. 멀리서 보이지 않게. 함흥에 닿으면 길이 열릴 것이다. 차돌이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한 가지만 약조해 주마. 이준혁이 체린을 바라봤지요. 내 아비의 이름은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마. 체린의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 고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지요. 남매는 헛간을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오빠. 응.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차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린도 그날 밤 그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남매는 행렬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 걸었습니다. 낮에는 산속에 숨고 행렬이 멈춘 밤에 가마 가까이 다가가 노복을 통해 짧은 말을 주고받았지요. 체리는 매일 밤 천주머니 속 장부에 한두 줄을 외워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장부를 빼앗기게 되면 체린의 머리 안에 남은 숫자만이 마지막 증거였으니까요. 계묘년 6월 경상도 세곡 선박 5척. 공식 기록 쌀 4,000석. 실제 입항량 4,450석. 차이 450석. 은자로 320냥. 체린이 또박또박 외웠고 차돌은 옆에서 망을 봤지요. 체린아, 진짜 그걸 다 외워? 한 번 보면 안 잊어요. 차돌이 체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딸이네. 체린이 고개를 살짝 숙였지요. 행렬이 강원도 깊은 산속을 지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노복이 다급하게 헛간으로 왔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좌이정 쪽이다. 너희를 잡으러 오는 것이다. 차돌의 등이 굳었지요. 언제 도착하옵니까? 이틀 아니다. 이준혁이 가마 안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주마. 하지만 너희가 잡히면 끝이다. 함흥에 닿으면 그곳에 내 사람이 한 사람 있다다. 황봉이라는 자다. 객주를 가장한 내 정보책이다. 그 자에게 가면 한양 암행어사부에 닿는 길이 열린다.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름을 외워야 하느냐? 황봉입니다, 전하. 잘 외웠다. 살아서 다 알아. 이준혁이 가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두 남매가 왕세자와 직접 마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색과 포졸 10명이 행렬을 따라잡았지요. 그들은 행렬 뒤에 붙어 감시를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돌과 체리는 더 이상 가마 곁으로 다가갈 수 없었지요. 체리나, 우리만 가야 해. 네. 남매는 행렬과 갈라졌습니다. 산길로 더 깊이 들어가 함흥을 향해 따로 걸었지요. 봄비는 그쳤고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함흥까지는 다시 보름이 걸렸습니다. 남매는 낮엔 숨고 밤엔 걸었지요. 산 속빈 사찰에서 잠을 청한 날도 있었고 길가 무덤가에서 쪽잠을 잔 날도 있었습니다. 차돌은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바보 행세를 했지요. 체리는 차돌 뒤에 숨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빠진 오라비와 말 못하는 누이라고만 보았지요. 함흥 객주거리에 도착한 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차돌은 주막마다 기웃거리며 황봉이라는 이름을 물었지요.
누가 한 손가락을 들어 거리 끝 작은 객주를 가리켰습니다. 입구에 붉은 등이 하나 걸려 있었지요. 차돌이 객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황봉 어르신을 뵙고 싶사옵니다. 장부를 들춰보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지요. 40쯤 된 사내였고 겉모습은 평범한 객주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내는 차돌을 한 번, 채린을 한 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누가 보내셨소? 전하께서요. 황봉의 손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러고는 장부를 덮었지요. 안채로 드시오. 안채 작은 방에 자리를 잡자 황봉이 두 남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차돌이 허겁지겁 떠먹었지만 채린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황봉이 가만히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품에 있는 것 때문이요? 채린이 흠칫했지요. 황봉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요. 전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면 그것 때문 아니겠소. 황봉이 일어나 작은 함을 가져왔지요. 보름 전 한양에서 암행어사부 오두원 어른께 비밀 서찰이 닿았소. 좌의정의 횡령에 관한 첩보였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소. 너희들 품속에 그것이 바로 그 증거요. 차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한양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황봉이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직접 갖고 가면 좌의정의 사람들이 길에서 빼앗아 갈 것이요.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하오. 다만 한양에서 오두원 어른이 내려오는 길을 내가 마련해 두었지. 그분이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요. 오두원 어른이요? 암행어사부의 으뜸이시오. 황봉이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동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이걸 갖고 있으시오. 위급할 때 이 동패를 보이면 내 사람이 너희를 도울게요. 전하께서 함흥 외곽 초룡촌 토담집에 머무신다 들었소. 너희들은 그 근처 산자락에 숨어 오두원 어른을 기다리시오. 채린이 동패를 받아 천 주머니에 함께 넣었지요. 한 가지 더 있소. 황봉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은 객주가 한마디 하자면 이름 없는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너희들 두 남매도 그런 사람들이지. 차돌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채린도 따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봉의 그 말이 훗날 채린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초룡촌은 함흥에서 동쪽으로 11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자락에 토담집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고 그곳에 왕세자 이준혁이 유배되어 있었지요. 포졸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산은 깊었고 숨을 곳은 많았습니다. 남매는 마을에서 떨어진 빈 헛간 하나를 찾아 자리를 잡았지요. 차돌이 마을에 내려가 이를 거들고 밥을 얻어왔고 채리는 헛간 안에 숨어 장부를 지켰습니다. 오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안 의심해요? 걱정 마. 떠돌이 남매라고 했어. 하루 일하고 밥 한 그릇씩 얻어먹는 정도는 다들 그러려니 해. 차돌이 헛간 한쪽에 누룽지 한 덩이를 놓아두었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입 베어 물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천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두 남매에게는 이제 그 천 주머니 하나가 전부였지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차돌이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낯선 사내 둘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옷차림은 떠돌이 같았지만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마을 사람들을 훑고 있었지요. 평범한 떠돌이가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살필 일이 없었습니다. 차돌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체리나. 차돌이 헛간으로 돌아와 낮게 속삭였지요. 왔어. 한양 사람들. 체린이 천 주머니를 가슴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빠를 올려다봤지요. 작은 두 눈이 빠르게 굴렀습니다. 몇 명이에요? 2명. 그치만 둘 뒤에 더 있을 거야. 분명히. 오빠, 어떻게 해요? 차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햇빛이 한 줄 들어왔지요. 그 빛 속에서 차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잡힐 거야. 네. 내가 잡혀서 시간을 끌게. 너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오두헌 어른 오실 때까지 숨어. 절대 나타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체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다치면 안 다쳐. 나 바보잖아. 바보는 안 죽여. 차돌이 희죽 웃었지요. 하지만 체리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가 떨리고 있었으므려. 체리나. 네. 오빠가 약속한 거 알지? 살아남으면 옆에서 지켜준다고. 네. 이번에도 그래. 살아남을게. 차돌이 체린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큰 길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지요. 희죽 웃으며 발이 자꾸 꼬이는 척하며 낯선 사내 둘이 차돌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무언가 속삭이더니 천천히 차돌에게 다가갔지요. 이놈, 어디서 왔느냐? 저요? 저 공주에서 왔어요. 우리 동생 찾으러요. 사내 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동생. 네. 동생이 길을 잃어서요. 어르신, 우리 동생 못 보셨어요? 머리 이만큼 짧고 눈 크네요. 사내 하나가 차돌의 멱살을 잡았지요. 같이 가자. 차돌이 멀뚱한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멀리서 헛간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던 체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체린은 울 줄 모르는 아이였으니까요. 다만 천 주머니를 더 깊이,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오빠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자기는 살아남아야 했지요. 체린은 헛간을 나와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집더미가 쌓인 빈 외양간 한 곳을 찾아 그 안에 몸을 숨겼지요. 추위가 가시지 않은 봄밤, 체리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래서 체리는 생각 대신 숫자를 외웠습니다. 장부의 첫 줄부터 끝 줄까지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숫자를 외우는 동안에는 무서움이 잠시 멀어졌지요. 차돌은 마을 끝 폐가 창고에 갇혔습니다. 이튿날 오전 좌이정 엄기준이 직접 함흥까지 내려왔지요. 환갑이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가 차돌이 갇힌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차진수의 아들이구나. 예, 저요? 저 차진수가 누구예요? 그렇게 모른 척해도 소용없다. 엄기준이 차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아비가 숨겨둔 게 있다는 걸 안다. 내 동생이 갖고 있겠지. 동생이요. 저 동생 없는데요. 저 혼자예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 사실 여기 밥 주는 데 있으면 돼서요. 엄기준이 한동안 차돌을 노려봤지요. 그러고는 일어섰습니다. 며칠 여기 있어라. 동생이 나타날 것이다.
차돌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엄기준이 사라지자 차돌은 눈을 감았지요. 체리나, 오지마.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었지요. 황봉 어르신이 한양에 닿았기를. 오두헌 어른이 오고 있기를. 그때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며칠 전 길에서 만난 노파가 두 남매에게 누룽지 한 덩이를 쥐어주며 했던 말이었지요. 그때 차돌은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창고 안에서 버티는 것도요. 동생을 위해 시간을 버는 것도요. 차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희죽 웃었지요. 체리는 괜찮다. 체리는 나보다 영리하다. 장부는 체린이 지킨다. 그것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요. 차돌은 격자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로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엄기준의 사람들은 매일 한 번씩 와서 같은 질문을 했지요. 동생은 어디 있느냐? 몰라요. 저 혼자예요. 이놈 끝까지 모른 척이냐? 진짜예요. 저 정말 몰라요. 차돌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격자 창 너머로 별 하나를 찾아 빌었지요. 체린이 무사하기를. 황봉 어른이 보낸 사람이 한양에 도착했기를. 그러던 어느 새벽 격자 창틈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톡 굴러 들어왔습니다. 돌멩이에는 1000 조각이 묶여 있었지요. 차돌이 1000 조각을 펼쳤습니다. 내일 새벽. 오두헌 어른 오심. 체린의 글씨였습니다. 차돌이 그 종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체린아, 잘했어. 오빠가 바보인 척할 때 동생은 진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것이 콤비였습니다. 체리는 그날 밤 외양간 집더미 속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잡혀간 지 사흘이 지난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은 소식은 무서웠습니다. 엄기준이 직접 함흥에 왔다는 것. 차돌을 죽이려 한다는 것. 체리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지요. 오빠가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속에 숨어 그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체리는 천주머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장부를 들고 나타나면 오빠는 살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죽게 되겠지요. 엄기준이 장부를 빼앗아 태워버리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진실도 모두 묻혀버리겠지요. 장부를 지키면 오빠가 죽을 수도 있었지요. 오빠를 살리려 나가면 장부도 오빠도 함께 죽을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집더미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지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체린이 작게 중얼거렸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며칠 전 길에서 만난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체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노파는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어머니의 영혼이었을지도 아니면 그저 떠돌이 노인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 체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인제 주막에서, 빗속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 말은 오빠가 한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체린이 집더미를 헤치고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천주머니를 단단히 동여매고 외양간을 나섰습니다. 황봉 어른께 가야 했습니다. 객주에 다시 가서 한양의 사람을 더 빨리 보내달라고 빌어야 했지요. 오두원 어른의 도착이 한 시즌이라도 빨라진다면 오빠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체리는 함흥 객주거리까지 십리 길을 단숨에 달렸습니다. 봄밤이었지만 발이 시리도록 추웠지요. 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주에 닿자 황봉 어른이 놀라서 체린을 맞았습니다. 아이야, 무슨 일이냐? 오빠가 잡혀갔습니다. 오두원 어른께 빨리 와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한 시즌이라도 빨리요. 황봉이 체린을 한참 바라봤지요. 그러고는 뒤편으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말 가장 빠른 놈으로 한 필 내고 김서방을 깨워라. 한양 가는 길목 중도참에 닿아 어른께 직보하도록. 황봉이 체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잘 견뎠다. 마지막까지 견뎌라.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산자락 외양간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체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주머니를 가슴에 안고 동이 트기를 기다렸지요. 별이 하나 둘 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엄기준이 다시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포졸 5과 함께였지요. 그는 이미 인내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마지막이다. 저 동생 없어요. 이놈. 엄기준이 차돌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차돌이 픽 웃었습니다. 어르신, 화내시면 늙어요. 엄기준이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포졸들에게 명했지요. 이놈을 묶어 끌고 가라. 저 토담집으로. 왕세자 앞에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동생이 나타날 것이다. 차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정말 죽일 셈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차돌을 묶어 토담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토담집 마당에 이르자 포졸들이 차돌을 무릎 꿇리고 칼을 뽑았습니다. 동생을 부르라. 엄기준이 외쳤지요. 차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체린이 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차돌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체린아, 절대 나오지 마. 오빠 괜찮아. 엄기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죽여라. 포졸이 칼을 들어 올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마을 입구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지요. 말 위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포졸 20명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 손에는 임금의 옥새가 찍힌 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오두원이었지요. 엄기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어사가 어찌 여기에. 오두헌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토담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지요. 좌의정 엄기준은 즉시 무릎을 꿇으라. 임금의 명이다. 엄기준이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 마을 뒤쪽 산자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체린이었습니다. 체린은 두 손으로 천주머니를 꼭 쥔 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작은 발걸음이 한 발 한 발 두려움 없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지요. 체린이 오두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사 어른,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장부이옵니다.
체린이 천주머니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오두헌이 책자를 받아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어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부 사실이옵니다. 체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5년치 합산 은자 2만 냥. 모두 좌이정 엄기준이 빼돌린 것이옵니다. 한 줄도 외운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사옵니다. 엄기준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지요. 오두헌이 체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 한 가문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가져왔다, 아이야. 한양에서 주상 전하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좌이정 엄기준은 직첩이 박탈되고 관하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지요. 그가 빼돌린 은자 2만 냥은 모조리 환수되었습니다. 횡령의 사슬에 가담한 관리 17명이 함께 잡혀 들어갔지요. 그리고 차진수의 죄가 풀렸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음이 모든 백성 앞에 다시 새겨진 것이었지요. 무덤이 옮겨졌고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왕세자 이준혁의 유배도 풀렸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이 줄줄이 드러났고 이준혁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조정의 대전에서 큰 의식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친히 두 남매를 불렀지요. 차돌은 흙먼지를 털어낸 옷을 입고 체린의 손을 잡고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체린은 하얀 무명옷에 작은 댕기를 하고 있었지요.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와 두 아이 앞에 섰습니다. 내 아비의 충심을 너희가 지켰구나. 차돌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전하, 송구하옵니다. 저희는 그저 아비의 부탁을 지킨 것뿐이옵니다. 체린이라 했느냐? 예, 전하. 내가 이 모든 숫자를 외웠다 들었다. 한 줄을 들려주겠느냐? 체린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계묘년 6월 경상도 세곡 선박 5척. 공식 기록 쌀 4,000석. 실제 입항량 4,450석. 차이 450석. 은자로 320냥. 그중 100냥은 좌이정의 사가로 150냥은 호조 좌랑 김유성에게 70냥은 임금이 손을 들어 체린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감탄이 번졌지요. 되었다. 이 아이가 진정 차진수의 딸이로다. 임금이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돌은 사복시 별제로, 체린은 산악자로 키울 것이다. 호조에 두어 나라의 숫자를 맡기리라. 대전에 있던 신료들이 술렁였지요. 10살짜리 계집 아이를 산악자로 두겠다는 명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은 굳었지요. 체린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하라. 함흥 객주 황봉이라는 자가 있사옵니다. 그 자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한양에 닿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또 인제 땅 주막에서 만난 노복한 사람도 저희를 살렸사옵니다. 그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옵소서. 임금이 잠시 체린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봉에게는 호조의 직임을, 그 노복에게는 양민 신분을 내릴 것이다. 이름 없는 자들이 나라를 지킨 것을 잊지 않으마. 체린이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황봉이 일러주었던 그 말이 체린의 입을 통해 임금의 귀에 닿은 것이었지요. 대전을 나오면서 왕세자 이준혁이 두 남매를 불렀습니다. 체린아. 예, 전하.
내가 가마에 넣은 그 종이 쪽지 말이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채린이 고개를 숙였지요. 차돌. 예, 전하. 내가 바보 행세를 한 덕에 우리가 살았다. 너는 누구보다 영리한 자다. 차돌이 희죽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전하, 저 사실 좀 영리해요.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그가 두 남매를 처음 만났던 가마 안에서 보였던 그 깊은 눈빛이 이번엔 가벼워져 있었지요.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도 함흥토담집에서 늙어 죽었을 것이다. 평생 잊지 않으마.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세자가 백성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흔치 않았지요. 차돌이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왕세자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다.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리나, 산악자가 되거든 나라의 숫자가 맞는지 늘 살펴라. 너처럼 한 자리도 틀리지 않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남매가 대전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지요. 한양 종로 거리에 매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차돌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린아. 네. 우리 잘했지. 채린이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요. 10살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오빠.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도 지나갔지요. 차돌은 사복시 별제로 일하다가 훗날 호조의 관직을 받아 늘 채린 곁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어딘가 어수룩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어수룩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채린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자라서 조선 최초의 여산악자가 되었습니다. 호조에 들어가 나라의 모든 장부를 살피는 일을 맡았지요. 그 어떤 관리도 채린 앞에서 숫자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한 자리만 틀려도 채린이 짚어냈으니까요. 채린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횡령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조의 관리들은 채린을 어려워했고 동시에 존경했지요. 백성들은 그녀를 숫자의 여신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그런 칭송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년 봄 매화가 피는 날이면 호조의 일을 잠시 접고 공주 땅으로 향했지요. 아비 차진수의 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때 역적이라 불리다 충신으로 회복된 아비의 비석 앞에서 채린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차돌이 늘 곁에 있었지요. 오빠. 응. 우리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지.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지. 분명히. 봄바람이 매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채린이 비석에 손을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지요. 채린의 가슴 속 천주머니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장부는 임금에게 바쳐졌고 동패는 황봉 어른께 돌려드렸지요. 하지만 채린은 그 천주머니를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비어 있어도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 오빠의 바보 같은 웃음, 가마 안 왕세자의 깊은 눈빛, 인제 주막의 빗소리, 함흥 객주의 따뜻한 국밥, 그리고 한 노파의 말.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채린은 그 말의 뜻을 평생 살아내며 깨달아 갔습니다. 역적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지요.
그것이 자신과 오빠의 이름을 빛나게 한 길이었습니다. 매화가 다시 한 입 떨어졌습니다. 채린이 천 주머니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작게 미소 지었지요. 이제는 앞으로의 날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차돌과 채리는 역적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이름을 빛냈지요. 어떤 자리에서 태어났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